안녕하십니까. 9월 주간 모의고사 1회 강세진입니다. 자, 이번 9월차부터도 또 새롭게 또 총 5회 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자, 처음 1번 문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초반에는 이 문학을 좀 배치를 했는데 다음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 이 내용이 짧다 보니까 뭐 대화 쪽에는 얼마나 선지가 빠져 있는지 또는 서술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그러면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동그라미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이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했다. 그럼 둘이 만남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밑줄 짝 슬픈 이별이 닥쳐온다라고 적혀 있으니 이 둘은 헤어질 거예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대답이 거의 문제의 요지겠죠. 이유는 여기는 이제 이별했다, 이별할 것이다 라는 내용밖에 없고 나머지 선지가 적절하려면 뭐 둘이 대화를 했다 뭐 이렇게밖에 못 낼 건데 여기까지 한 선지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최 씨의 그 다음 대사가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으니 하느님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 둘을 만나겠는지 이유가 명백히 나와 있고 이 몸을 환생, 비현실적인 요소 나왔습니다.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 없다라는 말에 여자 쪽은 죽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남자 쪽은 살아있어요. 그럼 여기 대사에서는 뭐 죽은 사실도 알지 뭐 하나님이 하는 역할도 알지 그러니까 선지를 낼 만한 게 많은 거예요. 자, 다음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춘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항상 중요한 요소니까.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그러면 헤어진다라는 거 확실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최 씨가 부르고 있는 노래거든요.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면서 자기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걸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다시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슬퍼하게 됐다 동그라미인데 다 주체가 최 씨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생과 죄하게 된 건 하나님의 뜻 그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죽었다고 환생했다는 건 초반 부분에 그 다음 노래를 통해 이 생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최 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얘가 맞냐 안 맞냐는 결국 내용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잘 잡아내야 뭐 시간을 줄이든 뭐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인데 얘는 이거 다 규정이에요. 그 음절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규정, 겹받침과 관련된 규정, 얘 아래는 비음화와 관련된 규정, 다음에 헛받침, 쌍받침이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것이 조건. 다음에 발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 고르라고 적혀 있으니까 지금 얘는 발음이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음절 끝소리 한다면 연음이 아니죠. 조사일 경우는 그대로 연음, 조사일 경우는 그대로 연음. 그러니 이거는 뭐 알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정답 4로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 3번을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 오타가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은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있냐 없냐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얘를 누락을 해놨고 띄어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거기 예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바르지 않은 건데 지난번에 이어서 좀 띄어쓰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만큼 여기는 뿐, 여긴 따위, 여기 보다.
개인적으로 띄어쓰기는 지금 막 겁먹는 단계는 안 되어야 되는 게 지금 초창기에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서 뭐 갑자기 어려운 거 만나면 자기 공부가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저는 강사니까 강사는 일단 처음과 끝맺음을 좀 마무리를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배워야 돼 라고 했으면 아직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1단계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제가 조사랑 명사가 되게 어려운 게 많아. 또는 같이 생긴 뭐 또 다른 부사 이런 것도 있어. 그걸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고, 이제 점점 이런 문제 유형 줄 거예요. 이제 10월 주간 모의고사나 뭐 11월 주간 모의고사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띄어쓰기 문제가 이게 공부가 해야 될 단계로 넘어갔구나 라는 것도 없잖아 있고, 7, 8월 공부가 이제 끝났고 이제 9, 10월 공부 심화로 넘어가시면 그때 이제 어문 교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제 보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붙일 건데 그 이유는 이게 체언이라서 그렇습니다. 뿐도 똑같아요. 앞에가 체언이면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러나 따위는 의존 명사로 존재하므로 앞말과 무조건 띄어야 되고요. 얘는 A와 B의 비교다 보니까 조사로 쓰여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 4번에 글의 통일성이라 적혀 있는데, 자, 얘는 한자어 문제와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요즘 좀 추세가 저는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흔하다 싶으면 뭐 한글을 좀 뺀다거나 뭐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런 형상은. 그런데 양상은 그때도 있었지만 뭐 지금은 뭐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올 만큼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한자어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얘입니다. 한자는 한글에 비해 표음의 효율이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자가 전혀 표음적인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제가 단어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하나 알고 이거 하나 읽으면 얘는 공이요, 얘는 망이요,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읽었을 때 이 단어가 어느 특정 한자어에 들어가면 유추가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3년 전에 한자 특강을 했었을 때 그때 이 음을 모아서 특징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가르치면서 느낀 것도 또는 학생들이 받아들인 것도 한자어가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중구난방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1600개 외우기예요. 하지만 좀 모아서 가르치면 왜 이건 이를 망인지, 왜 이건 이질 망인지, 왜 이거는 빼어날 곡인지 이런 걸 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대부분의 한자는 둘 이상의 글자가 결합을 한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는 나중에 이제 간자로 바뀌게 되고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그중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뜻과 음이 조합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기억은 우리가 이건 통일성과 관련된 문제지만 결국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기억이 통일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찍을 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시가 나왔으니까 끊고,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용이하고 읽는데 무리가 없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저 의 같은 경우는 얘는 말씀어는 뜻을, 그 다음에 오를 의는 음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잘 모르는 한자가 나와도 대충 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코끼리 상인데 불과 이거 상이라고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음을 상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까지 전부 다 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이걸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완벽하게 뜻과 관련된 내용이니 전체적 통일은 음에 맞추셔야 맞죠. 선생님 또한을 썼기 때문에 뭐 다른 말을 써도 무리는 없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게 통일성에 어긋난 문제가 아니라면 별 상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글 쓰니까 그렇게 의도한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통일성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음에 맞추어서 주제의식 정확히 잡고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도록 하죠. 5번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두 개가 잡혀있고 여긴 앞에는 이렇게 잡혀있죠.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인데 이게 되게 앞쪽에 쏠리면 쏠려야 되는데 이게 뒤쪽에 그런 특징을 보이거나 하면 내가 내용을 좀 잘못 읽거나 이러면 얘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전반부, 후반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제일 좋은 조합이에요. 그럼 이제 후반부로 가보면 뭐 디귿과 리을 중에 리을은 아예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전반부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 적어도 리을은 앞쪽에 빠져야 된다. 이런 건 좀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주로 뭐가 빠져 있죠? 미음이 빠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글을 읽는데 리을은 최대한 앞쪽에 모아서 그 다음 미음은 최대한 뒤쪽에 모아서 이렇게 읽어줘야 문제를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디귿과 리을이니까 이렇게 3개 읽고 시작을 해보죠.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흔히 방언에 따라 발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한 지칭이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은 지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적어도 기억은 이 중간 어딘가에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뭐 일단 위치는 앞에 있는 건 제껴야 되니까 이 기억. 다음에 이제 디귿. 만약 언어 변화가 모든 지역의 모든 언중에게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발음의 변이란 생길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발음의 변이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뀐다라면 굳이 이걸 변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화제는 언어 변화에 맞추어서 읽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디귿의 만약의 가정은 이거 다음에 이것을 읽는 게 맞는지 이제 맥락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리을로 가면 되는데 발음의 변이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어 변화가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데 있다라면서 디귿과 리을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래요. 한쪽은 이제 가정을 상반은 아니에요. 왜냐면 변이가 일어난다란 말을 한 거고 만약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면 결국 변이는 아니다란 말은 맥락상 유사한 말인데 이 리을을 먼저 앞에 둘지 그 다음에 디귿을 둘지는 이제 순서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리을과 디귿의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결국에 이제 기억의 문제인데 기억을 끝에 둘지 이제 리을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데가 있다. 흔히 발음이 다르다고 하는 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초반에 나오는 게 맞는지 이제 의문이 드셔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정해져 있는 니은 미음과 여기 정해져 있는 니은 미음과 이 니은 미음의 맥락을 좀 읽으러 미음 부분을 가셔야 되거든요. 자, 미음 갈게요. 이처럼 언어 변화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발음의 변이도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발음의 변이가 결론으로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니은의 그런데 언어 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성별, 연령, 계층,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달리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 변하는 과정과 이걸 종합하는 이처럼에 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연결되죠. 그러면 이 문제 결국에 무엇이 가장 크다? 기억의 위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의 발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모든 총괄을 종합해주는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뭐 이거 계속 정답이 4번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왜 4예요? 라고 하는데 별 상관없어요. 제가 봤던 그 공무원 진짜 시험장에서 봐야 될 시험이 4번이 연속으로 11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오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산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굳이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 분산은 오지선다에서 의미가 꽤 큰 편이지 사지선다는 오히려 몰아놓으면 더 의미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가 맞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제가 기존에도 몇 번 이야기했고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한 적 있어요. 비평의 관점 문제는 실상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얘 가지고 푸는 거지 얘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를 얼마나 잘 읽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삼행식 3연으로 압축되어 시조를 연상케 한다는 내재적 비평이죠. 그 다음 시인 자신을 교목에 비유한 것을 보면 독립운동가다운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했으니까 시인이니까 외제죠. 이 시는 독자들에게 저항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다. 우리도 사회 현실이 부정적일 때 맞서 싸워야겠다. 깨달음이니까 외제죠. 독자 입장이니까. 검은 그림자 쓸쓸하며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지겠다는 표현을 통해 일제치하 현실이니까 반영이네요. 외제죠. 그 정답 그냥 몇 번? 1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해석이 필요한 애들은 아예 여러분이 별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 다음 회차 때 또 시 해석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갈 건데 이거 고쳐졌죠? 그러겠죠? 제가 지금 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그 한글에 들어가면 간혹 이게 올바르게 고쳐질 때가 있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4번이 맨숭맨숭으로 고쳐져 있길래 민숭맨숭으로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시험지에 혹시라도 다시 교정이 잘못돼서 맨숭맨숭이라 나왔다면 그건 좀 민숭으로 다시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정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시험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상입니다. 자, 표준어로만 적혀 있고 좀 어려운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는 진짜 어려워요. 풀소. 저도 이거 여러 번 공부하면서 아 얘는 확실히 아니겠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애는 얘도 좀 어려운 쪽에 속하죠. 눈싸움. 그다음에 저기는 적희라고 어차피 발음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몇 번 하면 아 얘가 맞다라고 알 거고 다음에 쿵덕쿵은 좀 애들마다 좀 달라요. 그 음악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배우신 분들은 쿵덕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좀 멀리 지내니까 뭐 덕 하는 게 조금 더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쿵덕쿵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만 쿵덕쿵이 맞고 하우대가 좋다는 최근에 좀 많이 쓰시는 덕분에 얘도 이제 많이들 알고 있다라고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은 쪽에 속해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애들은 왜 그러냐면 얘는 맞는 척하지만 틀린 애고요. 얘는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애예요. 왜냐면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쳐야 되는 게 푸소로 고쳐야 하거나 아니면 푸소로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쪽에 속하니까 이 푸소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내가 외웠는가 맞았는가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럼 얘 맞았다면 얘가 틀린 거거든요. 이건 진짜 쉬워요. 여기 시옷 받침은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면 뒤꿈치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맨숭맨숭이든 민숭맨숭이든 둘이 맞춰주세요. 그냥 같이. 그 다음에 이거 왜 자꾸 드문드문 하시는데 뜨문뜨문이 맞는 표현이니까 이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해당 표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두 개가 나올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좀 집중해서 보세요. 근데 저 묶음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세 묶음 조금 더 많으면 이제 네 묶음 이렇게 바꿀 건데 그때부터 이제 눈이 혼란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 이렇게 보는 것과 하나 이렇게 보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뭘 기르시냐면 알고 모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짚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틀린 것 위주로 이제 왜 암기해 주실 걸 좀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사실상 토론할 때 사회자 역할은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지금 뭘 집어넣고 있냐면 이 사회자의 역할을 가지고 나중에 대화로 바꿀 때가 내용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장소, 참여자, 자리 결정하는 게 얘 역할이기 때문에 초반에 사회자가 이런 언급을 했는지 확인. 다음, 토론자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는 애들이 간혹 존재해요. 그런 애들을 잘 짚어내는 능력치가 사실상 토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고, 토론의 주제를 미리 알려주어야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4번에 거기에 따른 자신의 주장은 사회자가 할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답은 금방 고르실 겁니다. 대신에 이거는 왜 가르쳐 주냐면 이론. 지금 뭐 화법 이론 하시거나 뭐 작문 이론 하실 때 이론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되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오시면 그걸 문제를 맞히셔야 돼요. 자, 아래 9번은 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어차피 이 우측에 있는 설명 방식 문제라서 어렵지 않으니까 읽고 바로 답으로 갈게요. 아이스크림은 4단계를 거쳐 제조된다. 먼저 원료를 꼼꼼히 점검한다. 제조 원료는 이런 게 있다. 다음에 준비된 것 이런 게 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시간적 순서 4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된 건 이제 우측에 있는 10번의 이제 독서고요. 일체 브리치 문제인데 지금 문단이 1문단 크기 하나, 2문단 크기 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드려야 돼요. 글을 되게 어려워하시고 상담을 받으실 때 글 어떻게 읽어요? 라는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쉽게 말하면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랬더니 읽으라니까 이해를 안 하시고 읽고 계세요. 그동안 자본주의 체제는. 뭐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영어를 읽든 다른 걸 하시든 똑같이 그 리딩을 하시는 건데, 영어에서 리딩도 독해예요. 해석, 문장을 두고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는가의 문제, 그게 독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독서를 기를 때는 두 가지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여기에 관련된 잡담을 좀 할 거예요. 이유가 본격적으로 이제 독서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독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강사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 방식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여러 번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초창기 때 강의를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방향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많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 양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양으로 할 수 있는 게 눈썰미인지 내 머리의 이해력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연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독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됐고, 이제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수학하는 강사님들과 함께 연구해서 나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같이 자리를 잡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세월이 흘려서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서라는 건 가서 글 읽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화제를 찾으셔야 되고,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휘가 부족하면 어휘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이 어휘력을 키우라니까 선생님 전 사전 찾기 귀찮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영어는 사전을 찾아 의미를 파악을 하는데 국어는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왜? 왜냐면 독서는 실력 차이가 굉장히 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커버가 불가능한 과목이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기 전에 제가 빨리 합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를 제대로 알고, 두 번째 제대로 알고, 세 번째 제대로 알고, 네 번째 알라고 했었을 때 이때 시험도 같이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되게 좋아야 되는 게, 문제가 일단 연속 문제가 아예 없고요. 한 지문 아래에 짤막하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거에 맞춰 선지도 딱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 선지를 내는 구성 방식이라든가 문제의 흐름이라든가 글을 구조를 어떻게 빼느냐, 이런 기술적인 것과 더불어 글을 다방면을 읽어주시기만 한다면
무리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도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게 추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추론은 기억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제 깔고 1차 조건 깔고 2차 조건 깐 다음에 비어있는 것을 묻는 게 추론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뭡니까? 추론을 할 때 1차 머리에 박히고 2차 머리가 박히고 3차 조건이 들어가줘야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함이고 그게 바로 추론 문제예요. 자, 얘는 팩트밖에 없어요. 일치 문제라서. 그래서 막 긁으시려고 노력하는데 긁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서를 처음부터 긁어서 키워버리면 나중에 이제 무섭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독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동안 자본주의 경쟁 체제, 뭐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노동 3권을 보장하여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산업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 화제는 얘가 일단 핵심이고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고용관계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네. 아래 노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럼 힘이 균형 이뤘다는 것도 아십니까? 네. 그럼 독해 끝났네요? 예스.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려운 어휘가 있으면 또는 맥락을 많이 안 받고 그리고 이렇게 적혀있는 글은 꽤 많이 읽었던 편이니까 이해력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시간을 줄이려면 내가 어떤 걸 새롭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데에서 벌어지는 게 맞다라고 볼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 구조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세모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제는 여기서 시작되네요. 그러나로 반전이 들어갔으니까 상시 고용, 사업장 출퇴근, 8시간 정규 노동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표준적 고용 관계를 해체해버리죠. 노동법과 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운 비전형 노동을 확대하고 있는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플랫폼 기업 측에서는 플랫폼은 일종의 중개이므로 자신들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이거는 주체가 누구죠? 기업이 주장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는 노사가 균등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잘 기업을 이끌자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 우린 그런 관계 아니야. 미안한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이제 두 번째죠. 이거는 이해가 돼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독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게 1번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만 똑같이 말할 수 있다와 2번 이해를 했고 그걸 다른 반 사람한테 설명이 가능하다 완전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키는 쪽은 1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1은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자,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제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업무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독립적인 계약이다. 그러면 1문단은 지금 노사가 힘의 균형이라고 말을 해놓곤 플랫폼 노동은 그렇지 않다라고 까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문단 읽었을 때 이제 요약하면 뭐다?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업을 왜 들을까요? 내가 너무 잘하는데 문제도 맞췄는데 본인이 읽은 스타일이 나랑 동일한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렇게나 읽었는데 답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면 여긴 보기 응용 문제도 없어. 기억, 니은, 맥락 추론도 없어. 일치불이치가 대다수야. 그럼 부합만 하면 끝나니까요. 자, 아래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업무의 자주성을 분명 갖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밑줄자 통제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는 왜 제가 밑줄 쳐드리냐면 앞에 내용에 똑같은 건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달라진 점,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디에 관심사를 뒀는지 이런 데를 보셔야 돼요. 플랫폼에서 일할 때 노동과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보상 메커니즘과 업무 설계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볼 때 이런 부분 이렇게 달라진 부분 하나씩 보면 이제 1문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다음 이제 플랫폼에 대한 2문단 시작을 하죠.
접근성, 편리성, 저렴한 가격, 일자리 창출 등이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플랫폼의 특징이거든요. 참가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생태계로 구축되어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할 수 있죠. 파생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플랫폼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성인? 아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어디? 유치원생. 나중에 뭐 유치원이 아닌 뭐 유아기, 뭐 부모 교육,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 뭐 별거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이니까. 자,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성장에 분명히 기회가 된 건 맞아요. 경제를 발전시킨 거 맞아요. 사회복지와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도 세우고 기본권도 부여해야 되고 안정망 마련 등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 이 글의 주장인 거죠. 이게 새로운 성장이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 선순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예시, 좋은 바탕.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선례를 보면서 아, 괜찮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노동이에요. 왜냐면 노동은 어쨌든 노력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선례가 좋지 않은 걸 보기 시작을 하면 구지라는 말을 이제 당연히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유는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이유가 이 노동이 무엇이냐를 정의를 해줘야 이 사람이 노동권에 대한 어떠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권을 부여해줘야 노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 안정망을 마련해줘야 그 기업에 파생을 시켜서 좀 더 확대가 가능하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에 있는 모든 스타트 그룹들이 유연하면서 동시에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보장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유추를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상확하면 사실상 플랫폼 기업 갈 이유가 아예 없어요. 완벽하게 차라리 내 노동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수입권이 훨씬 나은 거지. 그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그럼 여기 보이시죠? 플랫폼 노동을 악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며 플랫폼 기업이 신기술과 사업 모델 혁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환영하겠다. 하지만 제가 문제 동그라미 1번에서 더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내용 여기 또 나옵니다. 앱과 인터넷으로 노동을 매개하는 형식만 바뀔 뿐 기존 사업과 별 차이 없이 중간 착취하고 수수료 다 받아먹고 불안정한 노동을 계속 사람들한테 뿌리고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고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중간 착취로 이용되지 않도록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독서란 말이에요. 그럼 1문단은 처음 전제 조건을 뭘 도와냈냐면 노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맞다. 근데 지금 플랫폼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런 걸 보장하라는 주장이 이 문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는 우리가 글의 핵심이 이 문단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정착을 위해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1문단을 전제로 한 2문단에 있으며 플랫폼 기업은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의 자주성을 갖는 동시에 통제도 받는다는 1문단 사실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를 이제 막 고민을 하시는데 시간이 막 늦어요. 시간이 막 엄청 늘어져 있어 이러시는데 제가 상담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하진 않거든요. 글이라는 걸 읽었을 때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내가 글을 읽었고 그 글을 저장 장치에다 넣는 그 과정에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연습시켜서 요약하는 걸 거기에서 1차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2차는 얘네들이 연결고리가 있어줘야 이쪽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선지를 읽고 판단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래쪽 판단에 오래 걸리는지 꼭 구별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에 대한 고민이 생기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다시
맞추어서 여기 맞추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갈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가장 쉬운 쪽은 그나마 얘입니다. 자, 배가 저려는 이제 검은고의 그 줄이 끊어져서 매우 가슴 아파하는 건데 세진은 이번 오래 사귄 친구를 잃는 것과 연결되므로 얘는 적절한 쪽에 속해요. 그 다음에 어미도령도 마찬가지로 얕은 꾀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같다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얘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호자는 어차피 맥락상 문제니까 무리가 없으며 격화소양은 여기 이게 구두인데 발이 가려우면 발 그 자체를 긁어야 되는 거지 구두를 신고 긁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재의 격화소양과 같은 대처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된 내용이 들어있는 이 사자성어랑 맥락이 맞아요. 그럼 저 농아지경이 뭐길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농아지경은 딸과 관련된 내용이라 이걸 옳게 고치면 따님으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뒷장, 여러분 이걸 뒷장 넘기시나 모르겠는데 12번 문제를 이제 가도록 할게요. 12번은 내용을 그렇게 깊게 읽을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래 선지를 보시면 서술자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일단 서술자를 전혀 암기를 안 시켜요. 어떤 문제든 가서 응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뭐 안 해오면 가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건우 할아버지, 윤춘삼 동그라미, 3인칭 일단은 인물들 나왔고 쭉쭉쭉쭉 어디만 집중적으로 서술자를 찾아내야 되니까 집중해서 봐야 돼요. 다음 여기도 건우 할아버지가 나와 있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듣던 날 무엇인가 감정에 꿈틀린 것 같았다.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빠르게 서술 부분만 읽으셔야 돼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대사 내용이 내가 그랬어는 상관이 없거든요. 서술자가 아니라서. 그럼 갈밥새 블라블라 뭐 빠져나오고 있다 블라블라 그래 나를 쳐다보는 이랬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만약 내 이야기였으면 내가 먼저 등장하는 사실상 맞아요. 근데 이 내용 전반적으로는 이제 윤춘삼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소관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지워져요. 그러면 이제 얘네 둘 읽어야 되죠. 자신이 겪은 갈등을 직접 서술하였는가 했을 때 내용 보시면 윤춘삼의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해야 되므로 정답은 1번이고 대다수의 내용이 나에 대한 정보는 1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1번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측 또다시 이제 독서니까 또 여기도 좀 집중해서 1과 2니 이거는 문단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제 앞쪽 잘 까시고 요약 잘 하시고 이런 훈련 좀 해주세요. 자, 방송과 통신 융합하고 유무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했다. 자, 이는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에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면 화제는 이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제작 기술이 디지털화되었고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디어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기존 대중매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만이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 혹은 콘텐츠 제공자가 일반 대중과 어떻게 쌍방향으로 교류, 소통하게 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었고 이것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킨다 해서 새로운 미디어 2차로 이야기를 다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요약 정리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미디어 변화가 일으켰 어떻게?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가능함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소리죠. 온라인 게임, 디지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터넷 콘텐츠 등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 2에 속하고 기존의 영화, TV, 방송물이 문화 콘텐츠들도 대중들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과 평가로 그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을 바뀌고 있다라고 하니 영향력이 상당히 깊은 거예요. 이는 인터넷이 발달한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이 직접적으로 창작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창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매체와 논의의 장의 무한히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편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얻은 일반 대중의 창작물들이 메이저 프로젝트 발전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으니까 부단히 딱 어떤 전문적인 기업에서 이렇게 한 시대보다 지금은 이제 창작자가 대중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같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래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팩트니까 확인을 하시면 그만이죠. 이런 문제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긁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얘네들을 긁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 뭐 이런 키워드 잡아서 위에 어디서 봤어 이렇게 푸는 거니까. 미디어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한 게 맞고 쟤네들 덕분이니까 디지털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인터넷이 발달 이걸 제일 중요한 조건이며 콘텐츠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초반부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똑같죠. 그러면 왜 1이 아닌가? 1과 관련된 내용은 1도 없어요. 변화가 있다라고 했지. 자, 이번엔 14로 갈 건데 14 영향력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시 다 바꿨어요. 올해 유독 손이 부족하다. 1소 그 일은 손이 많이 가서 노력 세진이는 학생들을 두 손 모아 있을 때 진짜 손 어쩌다 보니 그 일은 선배의 영향력 아래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 뭐? 4번까지. 제가 어차피 문제를 조절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14번의 손은 확실하게 영향력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에 비해서는 조금 규칙적이니까 중의적 문장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보다 나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그럼 세진이와 나를 비교하면서 너를 좋아해. 아니면 세진이를 중심으로 나랑 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중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미연이는 명수를 사랑하는 그녀의 친구와 이렇게 확인되죠. 그럼 명수를 사랑하는 그녀인지 아니면 그녀의 친구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쪽도 중의. 다음에 이건 거의 대표적인 중의문이거든요. 착용과 관련된 건 메고 있다는 진행을 하거나 완료되거나 그래서 얘도 중의. 그러면 얘 혼자 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해설을 이 독서에 좀 맞춰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17번이라던가 이런 해석들은 그렇게 20번 같은 경우 해석원보다 이제 해설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16번으로 갈게요. 독서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있는 건 문단이 안 나뉘어져 있으니까 적절하게 중간에 끊으세요. 자, 벼락치기 원동력은 그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각성효과. 여러분은 각성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 자, 잠깐만요. 제가 좀 적어야 돼서. 각성효과. 효과는 발음이 바뀌어서 다행이야. 마감이라는 스트레스가 뇌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사상, 시상, 하부에서 신호를 보내고 시상하부에서 보낸 신호는 교감신경을 따라 부신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렇게 했는데 구절 해석 필요하니까 현관펜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체크하십시오. 자, 스트레스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스트레스 다 이해를 해요. 공부하시면 느끼는 건 대다수가 다 스트레스일 텐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각성효과도 이해했어요. 왜? 우리가 맨날 먹는 게 각성제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래 좋아. 스트레스가 뭐 뇌 활용 높인 것도 알겠어. 근데 선생님 지금 현관펜을 칠하는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수능적으로 이해를 했다라면 이거 이해도 안 했으면 당연히 뭡니까? 시상하부 뭔지 부신 뭔지 다 가르쳐야 돼요. 왜? 이해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를 푸니까 보기 문제를. 근데 여기는 보기 문제 활용이란 개념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내용의 유무 일치불일치.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낸 전해지는 흐름이죠. 그러면 흐름이 맞으니까 화살표만 쳐놓으세요. 전해지는데 어디로? 신경을 따라 부신으로. 이때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는 순서에 대한 문제 외에는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낼 건데 부신이 사라졌다 이런 말을 낼 겁니까? 그럼 결국엔 유무 문제거나 아니면 흐름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그건 독서를 한 게 아니에요. 독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감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감상은 집에서 편안하게 읽어가면서 적당히 선별하면서 읽으시면 되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독서 문제는 이 문제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다음 문장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아까 10번 문제를 읽을 때 굉장히 깊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만 이제 16번처럼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매몰돼서 시간을 다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건 이미 훈련돼서 이건 흐름이야. 빨리빨리 넘겨야지. 흐름만 잡으면 돼. 라고 하시고, 지금 시성하부에서 무엇을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어려운 단어 나왔을 때도 이런 게 분비되나 보다. 이렇게 빨리 흐름을 잡아내야죠.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 혈압이 높아져, 아니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그럼 제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포함관계라 말씀드렸어요. 자, 또한 뇌가 각성, 즉 깨어있는 상태가 뇌가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고, 가령 했을 때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럼 이만큼은 스트레스라는 마감에 의해서 나한테 낼 수 있는 특징 문제에 불과하고, 여긴 예시니까 예시 잡아가죠. 한 중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며칠 후 출제 문항을 조금씩 변형해서 재시험을 보았다. 시험을 치를 과목은 사회와 미술이고 각각 시험지에 벼락치기 여부를 표시하게 되었다. 벼락치기는 그 전날 외우는 거예요. 시험 결과 분명 양쪽 모두 조금씩 점수가 떨어졌는데, 학생 대부분이 벼락치기를 공부했다고 대답한 과목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과목에 비해 크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순간기억력. 저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되는, 다시 설명 들어갔죠. 코르티솔은 해마의 신경세포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한다. 어찌하면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뇌의 신경세포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우울증 등 현대인들의 신경질병들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장기 기억을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16번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어디에서는 과정인지 어딘 예시인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게 구조 분석,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어떻게 뺄지 고민하는 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다음에 아래 보시면 해당 내용은 이제 완벽하게 맞냐 안 맞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속어 쪽이 더 빠르거든요. 장기 기억의 효과 아니라고 말미에 예시를 확인했고, 일상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으며, 이 글의 핵심은 스트레스랑 우울증이 아니라 뭐죠? 벼락치기와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면 벼락치기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팩트 문제가 맞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독서라는 걸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뭐 스트레스 당연히 받는 거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기만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 좀 믿을 만한 게 독서로 바뀌어요. 그럼 걔가 아주 좋지 않은, 속옷 쓸 뻔했어요, 비속어를. 아주 별로인 애는 뭐다? 네, 그러니까 어휘가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17번은 이 문제 자체가 해석을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외우셔야지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는 해석을 안 할 겁니다. 다 지워버릴 거거든요. 네,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서. 달아 높이 높이 돋아주세요.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누구한테 빌고 있죠? 달아한테.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는 겁니까?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저제 시장에 도착하셨습니까? 자, 근데 아주 나쁜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리얼 쉐라 뭐뭐 할까 두렵다. 외워야 됩니까? 네, 외워야 됩니다. 어디인가에 짐을 놓아주세요 라고 해서 걱정하고 있죠. 시장에 가신 우리 임을. 자,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라면서 둘이 같이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적혀있죠. 이때 내는 화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론 남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화자인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는 시예요. 이런 보편적인 시를 왜 배우는 걸까요? 왜? 남편이 아내 걱정하고 아내가 남편 걱정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한 거지 이건.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거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건데 도대체 이걸 문학으로 뭘 배울 가치가 있냐? 이건 좀 배울 가치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문제로 왜 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일단 딱 보기에도 해석이 어렵죠. 해석이 어렵죠. 두 번째, 좋은 꾸는 뭡니까? 이런 이론적인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떤 문제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 쉬워 보이면 아마 선지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 내용도 쉽고 선지도 쉽다 그럼 시험이 쉬워진 거니까 어휘를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얘는 아까 어디 여기 어간지 제가 지운 부분에 있고요. 다음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건 어디? 달아에 있으며 공간적 소재를 활용하여 의미하는 일을 짐작할 때 저제에 있고 여기는 감각적인 비유라는 부분이 일단 없기 때문에 해당 긴박하지도 않아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엔 18번은 어차피 설명 문제라서 하나하나 그냥 집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측에다가 배치를 안 해놓은 바람에 이걸 제가 일일이 찾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책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2분 많은데 파이는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전체형이 늘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 안에서 부분 간의 제목 찾기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의 이런 특성을 포착한 용어가 바로 제로섬이다. 1972년 미국의 공학자인 누구 다로가 제안을 했고 제로섬 이론에 따르면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얻게 되는 득과 실의 총량은 결국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제로섬이에요. 왜? 어차피 다 가질 거니까요. 자, 제로섬 이론에서는 총체적 갈등의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한 성원의 이익은 곧 다른 성원의 손해가 되고 어느 성원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전체 성원 득과 실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제로라는 제로의 특징을 다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제로섬의 개념 있다, 의 있다, 용어 유래 있다 이미 끝났고 마무리. 제로섬 이론은 원래 미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창안되었지만 미국만이 아니라 현대사의 특징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에 적용됐다에는 구체적 사례란 설명이 아니므로 정답 4번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대다수의 일이 다 제로섬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19번과 20번인데 20번은 먼저 풀죠. 19번 독서 마무리로 하게요. 자, 이거 여기 오디자 꼭 기억해요. 나중에 제자 다른 거 쓰면 맞춰야 돼요. 전자선은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돈을 결제했다. 카드 결제할 때는 예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외웠고요. 자,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 다시 생각해라 했을 때 다시 이제 생각할 고자거든요. 이건 한자가 기본이라서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아래 잘못을 저질렀다면 변명할 때 매울 신자 2개 써야 됩니다. 거기에 칼같이 들고 와야 돼요. 왜? 우리가 변명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밝히고 있으니까 얘는 변명이 맞고요. 다만 이거는 맥락만 읽으셔도 세진이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분할 줄 안다라고 마무리 지으셔야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독서까지 하고 마무리 지으도록 할게요. 자, 얘는 좀 장문형인데 1문단 하나, 2문단 하나, 3문단 하나, 4문단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신경 써서 얘는 좀 장문을 좀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 선지는 제가 한 편집이라 좀 달라졌긴 했는데 저는 원래 이걸 길이에 잘 맞춰놓거든요. 1번과 2번을 할 때 이게 바뀌어 있어서 이거는 편집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행 창구는 물론 거래 시장에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부동산이 혼란이 있다? 아니요. 이제 조금 3단계로 넘어갈게요. 현상 나왔죠. 현상. 자, 1단계는 제가 여러분한테 독서는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서라는 건 글을 일단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어휘력이 올라와야 독해가 가능하다. 그만큼 어휘와 함께 많이 읽어라. 대신에 많이 읽는 그 순서나 또는 구조를 모르겠다면 수업을 듣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2단계부터는 무엇? 예외들, 선지들, 구문들 이런 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구성이란 게 보이거든요. 무슨 구성이 보이냐면 케이스요. 예시를 먼저 뺐냐, 나중에 예시를 넣었느냐, 이거 이론이냐 이런 부분이 확인되니까. 자, 이거는 케이스예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싶은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읽어야 되니까 얘와 가장 직결되는 이론이 있거나 얘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설명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이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못 사게 만드는 모순적인 정책에다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동일시하면서 무주택자는 물론 선의의 다주택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아주 최악의 부동산 정책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음에 범정부 대책이란 말이 무색하게 땜질식 보완책을 계속 내는 등 정부 당국 역시 갈팡질팡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건의사항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사례별로 적용 지침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체크하고 지울게요. 끊을게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압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로우선 이들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여기 다 뭡니까? 정책 아니면 상황적인 설명 외에는 아예 없고 요약을 한다 뭐 혼란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계속 최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가 동그라미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약속할 때에만 은행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2년 룰에 대한 불만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제때제때 시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팔고 사고 했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음에 이게 1문의 끝은 혼란이다. 이게 혼란이다가 마무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낼 때 여러 군데서 낼 수가 있는데 혼란이 있을 만한 상황 이유, 두 번째 정책에 대한 상황 팩트, 세 번째 기간에 대한 팩트 총 세 군데에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1문단도 되게 잘 쓴 거예요. 다음에 이제 2문단 세종시 거주 A씨는 현재 세종시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 케이스죠. 예시 평수가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같은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로 골치를 썩고 있고 이번 대책으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아파트를 몇 년 내, 2년 내 무조건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A씨는 3년 정도 후에 소형집을 팔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왜 2년입니까? 왜 2년 후에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투기 세력이 된 겁니까? 라는 불만을 드러냈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가능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해서 피해받는 사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2년은 되고 3년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왜 2년의 기준을 놨느냐?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다시 동그라미. 저 지금 계속 어디에 맞춰서 동그라미 하고 있냐면 이게 사회현상이라서 주체를 계속 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낼 때 주어, 대상, 서술어 이렇게 내야 되니까 2년이란 기간은 은행업 감독 규정을 준용한 것. 이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내가 2년이라 해서 널 위해서 또 다른 세력을 위해서 그런 거 아예 없다. 것일 뿐. 이에 대한 건의사항이 발생하며 수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면서 수정 여부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하기 전에 이 번째 문단. 무슨 이야기를 한다? 위의 것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례 1. 거기서의 입장차의 설명 2. 이렇게 분석하라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도 다주택자들은 큰 혼돈을 겪고 있는데 무주택자의 경우 이번 대책 이전에 계약했을 때 감정평가금의 주택사업시행과 기준자산평가의 40%가 아닌 종전의 60%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다주택자는 제외되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타격이 크다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 나열했어요. 다음에 서울 성북구 예시 재개발 예정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B씨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금은 적고 그렇다고 지금 사는 집을 내놓을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집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있느냐 라면서 굉장히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하나하나 들었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에 맞춰서 읽었어야 됐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라면서 하나, 어떻게, 둘, 어떻게 예시를 드러내고 마무리 사문단. 한 은행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들의 문의 전화가 너무 많다 라면서 아직 당국에 세부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았으므로 답변을 못하는데 나온 교장도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미술자 표를 봐야만 설명 가능하고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무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자꾸 실무진이 대거 바뀌어 라면서 담당자들도 이번엔 대책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제대로 시간에 쫓겨 대책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파악까지 했죠. 그러면 이건 마무리 뭡니까? 은행 관계자의 상황과 금융당국 관계자의 상황 외에는 아예 없어요. 그럼 아래 문제. 지금 하나 문제들의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게 다주택자, 기자, 보유자, 무주택 경우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았을 때 4번부터 들어갈게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에 이전 동그라미 계약한 무주택자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의 6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라는 내용에 적어도 여러분이 60%라는 대상 너무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해당 문단 들어가서 확인하면 확실히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는 입장을 고려하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다는 게 포인트고 판다. 추가 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줬죠. 그럼 여러분이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어휘가 몰라. 그럼 이게 1문단도 안 잡혀. 2문단도 안 잡혀. 거기에 따라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안 잡혀. 구성 얘네들 다 어디에 맞춰서 얘네들이 안 잡혀. 그러면 얘네들 다 찾으러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기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혼란을 느껴왔다고 주장하는 이 글의 쓰임이고 마무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20번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무리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1회차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중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휘가 일단 안 되시면 마찬가지라 독해를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사전 찾는 게 귀찮으시다면 항상 그 인터넷 사전을 같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한자어에 대한 능력치도 많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주 2주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